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11월부터 4월까지 수익률이 대체로 좋은 거는 맞고요. 코인은 보통 10월부터 상승장이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네. 그리고 5월부터 9월까지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고요. 코인 가격도 결국은 그 수요와 공급인데 이런 식으로 추가 공급이 일어날 수 있는 코인들은 일반적으로 별로 좋은 코인들이 아닌 거죠. 네. 그리고 만약 공급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비트코인처럼 예측 가능하게 이제 언제 몇 개가 새로 공급이 된다 이렇게 알려진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경제한방입니다. 한국인들이 특히 사랑하는 알트코인, 이 리플 요즘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. 네, 이 강환국 작가 오늘 함께하고자 합니다. 네,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네, 작가님 물론 뭐 비트코인 책을 먼저 쓰셨지만 나중에는 알트코인과 관련한 책도 내셨잖아요. 네. 알트코인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.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보유하면 그냥 올라갈 건데 그 비트코인도 사실 좀 그 상승장이 한 3년 정도 가고 하락장이 1년 오고 근데 보통 상승장 마지막이 가장 세거든요. 네. 근데 비트코인이 엄청 셀 때 보통 알트코인은 더 높은 수익률을 낸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한 2024년, 25년 이 언저리로 저는 보고 알트코인 책을 쓴 겁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알트코인 중에서 제가 뭐 딱히 사랑하는 알트코인 그런 게 있는 거는 또 아닙니다. 네. 보통 이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은 좀 사이클이 다르게 가잖아요. 예. 그럼 결국 포트폴리오에 같이 넣어두면 비트코인 내려갔을 때는 알트코인으로 먹고 알트코인 내려가면 비트코인으로 먹고 어떻게 한 바구니에 그냥 같이 담아두는 게 좋은 전략일까요? 안타깝게도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면은 알트코인도 무조건 같이 떨어집니다. 그게 좀 네. 슬프기는 한데요.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할 때 그냥 비트코인, 알트코인 끝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자산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.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. 철저히 분산 투자 전략이시군요. 그렇죠. 분산을 안 하고 하나를 투자했는데 얘가 망해버리면은 제가 끝나니까요. 네. 그렇습니다. 네, 리플에 좀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이 나왔어요. 미국 네. SEC에서 리플과 관련한 소송을 취하했다. 네. 뭐 어떻게 된 겁니까? 그 이제 1월 20일 전에는 이제 겐슐러라는 분이 그 SEC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네. 이분은 주로 이제 코인 쪽에 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. 그랬죠. 그래서 이제 수많은 코인 그 회사들을 이제 괴롭혔다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이제 소송을 걸든지 아니면 뭔가 규제를 내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고요.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나는 이제 코인 쪽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전에 작년 7월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겐슐러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네. 말까지 했습니다. 그 때문에 SEC 이제 수장도 아무래도 코인 쪽에 훨씬 더 프렌들리한 분이 오셨고 그리고 블록체인과 AI를 키우겠다라고 해가지고 삭스라는 사람을 이제 블록체인과 AI 짜르로 만들기도 했습니다. 데이비드 아무튼 삭스. 두 분 다 굉장히 좀 우호적이기도 하고 네, 그래서 그런지 리플에 대한 소송도 여러 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다 거의 다 취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어떤 일종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. 네, 이런 그렇죠. 측면에서 호재가 됐던 것 같고 많이 올랐어요? 네. 뭐 어제 한 10몇 프로 오른 것 같은데요. 뭐 코인 치고는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. 예.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12월인가 이제 그때 후에 리플이 한 서너 배 정도 올랐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비교하면 엄청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네.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블록체인하고 AI 차르, 데이비드 삭스라는 네. 그분이 사실상 이번에 그 크립토 서밋 이런 것도 삭스가 다 구상을 해놓은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행정 명령도 본인이 준비를 한 것 같고, 그래서 왜 트럼프가 사인할 때 옆에서 이렇게 같이 좀 해줬고요. 네. 네. 그리고 썸밋 같은 것도 해가지고, 뭐 마이클 세일러 등 굉장히 유명 인사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장관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의 비슷하게 했습니다. 네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왜 이렇게 리플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까요? 리플이 어떤 특성이 있어요? 그 리플이 사실 처음으로 뜬 게 2017년인가 그렇거든요. 네. 초창기 코인 하시는 분들 중에서 2017년 당시에 리플이 정말 몇백 배 올랐거든요. 그래서 그때 아름다운 기억이 많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20년, 21년에 또 한 번 제가 알기로는 100배 이상 올랐어요.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한국 그 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그 돈을 많이 벌기도 했고, 또는 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잃은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, 뭔가 한국에는 리플이라는 코인이 이제 많이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8년 전부터 리플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. 사실 거래소에게 이제 코인을 보낼 때 네. 당시 리플을 제가 많이 썼어요. 그게 왜 좋냐 하면은 일단 굉장히 싸고요. 이제 1리플 정도 수수료를 내면은 한 5분 정도만 기다리면은 한 거래소에서 다음 거래소로 돈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예를 들면 은행 가가지고 뭐 달러화나 유로화를 네. 이제 해외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은행을 거쳐야 되고 수수료도 많고 도착할 때까지 하루 이틀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여기는 이제 수수료도 굉장히
낮고 5분이면 코인이 넘어간다. 이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송금 쪽을 혁신할 것이다.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. 8년 전에 제가 보니까 괜찮네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테더 또는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있고 그 스테이블 코인들도 보내는데 돈이 거의 안 들고 5분 내로 도착하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리플이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일단은 비용 효율적이라는 면, 네. 그리고 이게 채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 친화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리플이요. 근데 뭐 사실 사용자한테는 그게 중요한 거는 사실 아니니까요. 그래서 그 리플이 이제 그 송금 기술, 그 뛰어난 송금 기술을 혼자 보유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훌륭한 코인이 맞을 텐데, 근데 웬만한 다른 코인들도 그 정도는 다 하거든요. 사실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달러하고 연동이 돼 있는 그 테더, USDT 그게 더 리플보다 나을 수 있다. 그렇죠. 리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심한 코인이기 때문에 정말 재수가 없으면은 내가 딱 코인을 보냈을 때 3분, 5분 내로 리플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. 그렇군요. 그 리플은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? 제가 알기로는 1리플로 알고 있는데 1리플이 지금 2.6불인가 그렇기 때문에 뭐 4,000원 정도라고 봐야겠죠. 네. 그 정도 수수료면 테더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? 테더가 좀 더 쌉니다. 왜냐하면 테더는 보통 1달러를 받는, 1테더를 받는데 예. 그게 지금 한 1,500원 정도 할 테니까요. 1,450원, 1,500원. 사실 그 수수료 면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이 조금 비싼 편인 거죠. 그렇죠. 비트코인은 그리고 수수료 문제도 있기는 한데 비트코인을 보내가지고 받을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. 몇 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는데 그 몇 시간 동안 사람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. 네. 도착하나 안 도착하나에 따라서. 네. 작가님 영상을 본 것 중에 4월에 일단 팔아라라는 이야기 들었거든요. 지금 엄청난 상승장인데 왜 팔라고 하신 거예요, 4월에? 11사 천국 50지옥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11월부터 4월까지는 천국. 예. 그 다음에 50지옥. 50지옥. 5월부터 10월까지는 지옥이다. 네. 근데 그게 사실 코인보다는 주식 쪽이 좀 더 어울리는 그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? 뭐 명언인가?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특히 한국 주식에는 굉장히 잘 맞는 편이고요. 네.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주로 보니까 여기서도 11월부터 4월까지 수익률이 대체로 좋은 거는 맞고요. 근데 딱 보면은 코인은 보통 10월부터 상승장이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네. 그리고 5월부터 9월까지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고요. 네.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군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특히 8월과 9월이 코인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왜 그것도 그래요, 그거는?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뭐 여러 설이 있기는 합니다. 주가 지수가 빠지고 그러면은 그 코인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같이 빠진다. 이런 설이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우리가 이 코인의 흐름을 볼 때 유심히 보는 수치 중에 하나가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. 네. 그거 요즘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?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제 비중? 비트코인의 비율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게 지금 21년 6월인가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때가 40% 언저리였는데 이제 어제 보니까 61%까지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. 특히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기업은 지금 전환사채 뭐 발행하고 유상증자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 사들이고 있잖아요. 네. 이것도 좀 일종의 뭐 호재로 봐야 될까요? 이 코인 시장에서는? 아무래도 이렇게 큰 바이어가 나타나가지고 주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준다는 거는 엄청난 호재는 맞고요.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수가 20만 개인데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벌써 거의 50만 개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좀 덜 사시는데 작년 말까지만 해도 거의 주말마다 조 단위로 비트코인을 사셨거든요, 네. 이분이. 그래서 이건 당연히 엄청난 호재입니다. 근데 이게 결국 나중에 펀지 스킴이 될지 아니면 이분이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보고 네. 같이 뛰어드는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. 네, 있습니다. 마라홀딩스도 네. 그렇고 일본의 뭐 메타플래닛 네. 한 180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정부, 기관, 기업들이 다 같이 뛰어드는 이런 장세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. 코인 시장에서. 물론 2017년 그때도 불장이 한번 왔지만 그때는 이렇게 막 정부 기관 기업들이 다 같이 나서는 그런 분위기는 거의 아니지 개인들이 한 않습니까? 거죠 그때는. 그렇죠. 네, 예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전략 비축 자산을 쌓겠다라고 했고 행정 명령을 이제 만들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확실히 비트코인을 사 모으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 이러면은 이제 게임 이론상 도미노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네. 딴 나라를 또 나도 우리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도 정부가 코인을 굉장히 멀리했는데 이번에
이번에 그 트럼프가 그런 그 발표를 하니까 이제 특정 정당에서 사람들 끌어 모아가지고 네. 우리도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토론을 했더라고요, 보니까. 네, 그래서 보면 오케이. 미국이 저렇게 앞서 나가니까 딴 나라도 따라하거나 따라 해야 되는지 최소한 고민을 하겠구나. 이런 네. 거는 확실히 좀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네. 비트코인 전망은 좀 좋게 보시는 것 같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. 그렇죠. 이번 행정명령도 딱 보면은 일단 그 비축 자산을 만들 때 일단 미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주축으로 하되 그 재무부와 상무부는 그 납세자한테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라라는 식으로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. 네. 근데 알트코인은 그 말이 없습니다. 알트코인은 우리가 보유한 거 가지고 이건 가지고 있대 추가 매수는 없다라는 말을 정확히 했습니다. 거기서. 그래서 비트코인이 계속 사 모으겠다. 네. 알트코인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확실히 선을 그었죠. 그럼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거네요. 일단 미국 정부는 그 알트코인의 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렇죠. 근데 세금 부담 없이 네. 코인을 매입하겠다는 게 그럼 어떤 수단으로 하겠다는 건가요?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미국 재무부에서 운영하는 비상 펀드 같은 것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뭐 금융위기 같은 거 올 때 그 돈으로 이제 틀어막는 그런 역할이 있는 펀드가 있는데 그게 규모가 400억 불 정도 된대요. 근데 그거는 재무부 장관이 별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펀드인데 네. 물론 이게 그 비상 펀드이기 때문에 400억 불을 전부 다 비트코인 매수에 갖다 그 활용할 수는 없겠죠. 그러나 그 중에서 일부는 활용할 수가 있고요. 네. 그 좀 더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저기 포트 녹스에 미국 정부의 금이 8,000톤 정도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그걸 일부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런 식으로 실제로 법안이 좀 나오기도 했죠 지금. 그러니까 어쨌든 네. 비트코인은 계속 매입을 한다라는 게 미국의 방침이지만 네.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언급이 없다. 아예 행정명령에서 선을 그었습니다. 추가 매수는 없을 것이다라고. 추가 매수는 네. 없다. 그럼 알트코인의 시세는 어느 정도 이 벽에 부딪힐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드는데. 네,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알트코인이 장기적으로 큰 미래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러나 비트코인이 많이 오를 경우에 이제 거기 같이 편승해가지고 예. 이제 투기적으로 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큰 네. 상승이 올 수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태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이런 관세 정책 이런 것들도 비트코인에는 오히려 수혜를 줄 수 있다. 호재가 될 수 있다.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 여기는 동의하시나요? 기본적으로 그 코인이 우리가 전부 다 디지털 금이다라고 주장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가격 흐름을 보면은 주식시장과 매우 비슷하게 갑니다. 특히 나스닥과 비슷하게 가거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스닥의 악재인 정책들은 코인에도 일단 악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장은 다 그렇게 해요. 그 아날로그 금이 있고 디지털 금이 있다고 하는데 둘의 가격이 같이 가지 않더라고요. 네. 보니까. 네. 지금까지는 확실히 그랬습니다. 네. 특히 브릭스 국가들이 요즘 이렇게 미국 달러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 코인 시장을 더 키우려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지 않나요? 여기는 어때요? 작년에 카잔이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무역 통화를 만드는데 그 뭐 일단 두 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해요. 그러니까 무역을 할 때 40%는 금 그리고 60%는 자국 화폐로 만든 자기네들만의 이제 무역 화폐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네. 두 번째는 비트코인을 무역 거래에 활용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직 구체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US 달러가 점점 더 약해지고 신뢰를 잃으면 잃을수록 이제 그쪽으로 얘기가 점점 더 많이 나오겠죠.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개당 거의 10만 달러 가까이 이제 그렇죠. 지금 8만 5천 지금이야 물론 불이죠? 떨어졌지만 네네. 10만 예. 달러 가까이 한 적도 있었잖아요. 네. 그걸 매입한다라는 게 그럼 그 돈을 과연 그 자금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. 그 유력한 해법 중에 하나가 갖고 있는 금 한 8천 톤 네. 이거를 현금화하든지 아니면 가치 재평가를 해서 코인을 매입하겠다라는 시나리오는 이게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? 그게 그 루미스라는 상원 의원이 그런 법안을 냈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을 일부 팔아서 1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비축하자 이런 말을 했어요. 사실 뭐 그게 그러니까 안 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공화당이고 상원 하원 둘 다 공화당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 전에 그거를 밀어붙이면은 뭐 굳이 안 될 이유가 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사실 그 8천 톤도 창고에 있어가지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. 네. 그 금도 심지어 그 금이 아직도 존재하느냐라는 식으로 일론 마스크가 최근에 이제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요. 네. 그냥 뭐 있는지 없는지 한 불분명한 금보다는 그러니까 금도 가지고 있되 디지털 금인 이제 비트코인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 나쁠 건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막 코인을 키우려고 하는 게 그냥 거품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거를 터트리려는 거다. 그런 큰 그림, 빅피처가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큰 그림의 효용이 뭘지는 전 좀 불분명합니다. 저는 사실 이게 네,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전 두 가지로 봤거든요. 왜 트럼프가 코인을 이렇게 많이 장려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그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.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진다라는 거. 그러면 결국은 이제 새로운 뭔가 화폐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신용 화폐들이 오래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.
왜냐하면 신용화폐라는 건 찍어낼 유혹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죠. 그래서 US 달러도 결국은 망할 텐데 그러면 그 새로운 화폐는 결국은 금, 앤드 오어, 비트코인 요 두 개를 연동해 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 네. 트럼프 선생님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.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도지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긴 하겠지만 그 부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. 사실 자산을 키워가지고 부채를 없애는 방법도 있거든요. 그럼 오히려 비트코인이 이제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미국 부채 일부를 없애버리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. 물론 이게 성공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. 일단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죠. 네, 어쨌든 이 코인 시장에서는 이 트럼프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네. 네. 한마디 할 때마다 뭔가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많이 움직이니까요. 그렇죠? 그러니까요. 예. 그리고 또 하나의 리스크가 이 양자 컴퓨터. 아직까지는 조금 먼 이야기 같긴 하지만 양자 컴퓨터 나오면 이 비트코인의 이런 어떤 암호화 체계, 이 보안이 뚫린다. 이런 거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 보안 뚫리는 거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지금의 금융 시스템, 은행 시스템을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. 어떠세요? 제 생각도 사실 그렇습니다. 그게 사실 그 최근에 구글에서 이제 피차이 CEO가 X에서 여러분 우리 양자 컴퓨팅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했거든요. 그때 이제 그 말이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일단 지금 기술은 택도 없다라는 게 일단 지금은 컨센서스인데 몇 년 후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비트코인 유협할 수도 있겠죠. 물론 그거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네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뚫리기 전에 지금 우리 기존 김융 시스템이 먼저 뚫릴 것 같고요. 네. 근데 물론 이 양자 컴퓨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냥 창만 만들고 방패를 안 만들 가능성은 저 별로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당연히 양자 컴퓨팅을 막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도 같이 만들어 주겠죠. 그래서 네. 결국 이것도 창과 방패 싸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결국 아슬아슬하게 밸런스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네.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그 리플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예, 예. 리플 가격 전망 한번 여쭤볼까요? 물론 가격 전망 참 쉽진 않은 건데 어디까지 올라갈 걸로 좀 예상을 하세요? 저 사실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거든요. 근데 뭐 사실 그 리플이 뭐 다른 코인들보다 좋은 것도 없지만 나쁠 것도 없기 때문에 네. 그냥 알트코인 그 시장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트코인장이 뭐 100% 오르는데 얘만 뭐 1000% 오르고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. 네, 네. 그냥 뭐 기대 수익은 비슷하다라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. 보통 삼성전자 주식을 우리가 50분의 1로 액면 분할했던 것처럼 리플은 100만 분의 1 단위로 쪼개지도록 아예 애초에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거는 왜 이렇게 설계를 해놨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돼요? 아무래도 뭐 소액 거래하기가 이제 훨씬 더 편해지겠죠.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개만 사고 팔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1억 원 이상을 맨날 내고 받아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거는 좀 이제 어려우니까 0.1개, 0.01개, 0.001개 이런 식으로 사고 팔 수 있게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. 네. 또 그 리플 발행량은 한 절반 정도가 에스크로 물량으로 묶여 있어서 네. 이거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을 한 걸까요? 뭐 그거보다는 그냥 회사의 정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. 사실 근데 그런 것도 제가 리플을 좀 덜 믿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인데 회사에서 정책을 바꿔가지고 더 많은 리플을 발행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거가 창시자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예. 할 수가 없죠. 근데 2017년 말부터 리플은 그 1,000억 개 물량 중에 55% 되는 정도를 에스크로 물량으로 묶어놨잖아요. 락업을 네. 걸어놨는데 예.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? 뭐 나중에 이제 때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이제 풀거나 안 풀거나 그 조정을 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. 그냥. 근데 어쨌든 네.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푸는 시점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별로 않을까 안 좋은 싶어요. 거니까 일단. 안 좋은 그렇죠. 거니까. 네. 예. 근데 예. 그걸 언제 어떻게 풀지는 아무도 그거는 모르는 그렇죠. 네, 거고요. 그렇습니다. 예. 네. 그래서 사실 코인 할 때 이제 그런 물량이 없으면 없을수록 무조건 좋습니다. 이제 코인에서 이제 코인 가격도 결국은 그 수요와 공급인데 이런 식으로 추가 공급이 일어날 수 있는 코인들은 일반적으로 별로 좋은 코인들이 아닌 거죠. 네. 그리고 만약 공급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비트코인처럼 예측 가능하게 이제 언제 몇 개가 새로 공급이 된다 이렇게 알려진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. 그동안 이제 리플 가격이 눌려 있었던 게 이런 에스크로 물량으로 많이 잠겨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요. 뭐 네. 그것도 있고 이제 소송 리스크도 있었고 그리고 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겠죠. 네, 근데 이제 법적 공방도 어느 정도 좀 끝나가는 분위기라 조금 더 이제 추가 상승의 여지는 남아 있다.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. 일단 근데 12월에 벌써 그 코인 중에서는 거의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그래도 뭐 그냥 알트코인 장과 얼추 비슷하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강환국 작가와 함께 했는데요. 일단 코인 시장이 한 3단계 상승장에 들어온 건 맞지만 사실 이 코인 시장이라는 게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적절하게 분산
투자해서 자산 배분하시라는 그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. 네, 강환국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